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기구하면서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3살 때 친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한 분의 천사가 계셨거든요. 오늘은 그분과의 이야기, 그리고 제 결혼식 날 벌어진 믿기 힘든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희미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고아원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겨울바람의 차가움 정도랄까요? 그 어리디 어린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고아원 생활이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죠.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6살이던 겨울이었어요. 눈이 소복히 내리던 날 고아원에 한 부부가 봉사를 오셨죠. 남편분은 정비소에서 일하셨고 아내분은 다리를 절뚝이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그분들은 매번 봉사 올 때마다 제 옆에 잠깐씩 앉아 그냥 저를 바라만 보셨고 감기라도 걸리면 약을 사다 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날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랑 같이 살래? 그날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을 얻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꿈속에서나 바라던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된 거죠. 고아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 차가운 창문이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엔 새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참 많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은 금방 따뜻함으로 바뀌었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늘 아빠를 찾아 읍내버스 차고지로 갔어요.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멀리서부터 들리는 쇠망치 소리만 들어도 우리 아빠를 본다는 생각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차고지 입구로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처음엔 그 냄새가 좀 역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그 냄새가 제일 편안한 냄새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아빠 냄새였으니까요. 우리 성우 왔니? 여기 앉아서 숙제해. 아빠는 항상 저 멀리서 뛰어오는 저를 발견하고는 2팔을 벌려 안아주셨어요. 그리곤 한쪽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숙제를 펴놓고 숙제를 하면서 아빠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죠. 가끔 단골 손님들이 오시면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공부 잘해서 나중에 의사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벌써 의사가 된 듯 뿌듯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아빠와 저는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은 대부분 식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반찬을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때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우리 성우 먼저 먹어.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지. 김밥이 식어서 밥알이 딱딱해져 있어도 저는 꿀맛이었어요. 아빠와 함께 먹으면 뭘 먹어도 세상 무엇보다 맛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저는 아빠의 오토바이 뒤에 매달렸습니다. 1980년대 읍내 저녁 거리는 한적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오토바이가 달리면 저는 아빠 등에 얼굴을 묻고 하늘의 별빛을 바라봤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아빠 등은 따뜻했어요. 기름 냄새가 났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절뚝이는 다리로 부엌을 오가며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소아마비 때문에 왼쪽 다리가 굳어서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한 번은 엄마가 급하게 냄비를 옮기시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실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린 눈에도 마음이 너무 아팠죠.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앉아 있어. 그러면 엄마는 늘 웃으시며 우리 성호, 효자네. 우리 성호 나중에 커서 진짜 엄마 다리 고쳐주는 의사 될래? 하시며 웃으시곤 하셨어요. 정말 그 말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다리를 고쳐드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난했어요. 아빠가 정비소에서 버시는 돈으론 생활하기도 늘 빠듯했거든요.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 될 때가 많았고 옷도 계절별로 두세 벌로 돌려가며 해질 때까지 입곤 했죠.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저는 헌 신발에 빵꾸 나서 몇 번을 꼬맨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하지만 돈은 없어도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낡은 이불 속에서 셋이 꼭 붙어 자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자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저녁마다 아빠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시면서 제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엄마는 뿌듯한 미소로 항상 아빠와 저를 바라보곤 하셨죠. 우리 성호 책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행복을 곱씹었어요. 버려진 아이였던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들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소중한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행복은 때론 예고 없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얼굴과 다리가 자꾸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다가도 자꾸 허리를 짚으시고 숨을 헐떡이시는 모습이 어린 눈에도 자주 보였어요. 아빠 괜찮아? 괜찮아 성호야. 아빠가 요새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당연히 괜찮지 않았죠. 결국 엄마가 억지로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그날 돌아오신 엄마와 아빠의 얼굴은 세상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두셨냐며 이미 신장 기능이 10%도 안 남았다고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어요. 투석이 뭔지도 잘 몰랐던 어린 나이였지만 밤마다 엄마와 아빠가 한숨을 쉬시며 돈 얘기를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 투석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석 받는 게 보험이 안 됐던 시절이라 한 번 받을 때 드는 비용이 12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은 받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4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어요. 당시 아빠가 버스 차고지에서 한 달 받는 월급은 고작 28만 원이었는데 투석비만 내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판이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일을 더 시작하셨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시장에 나가서 반찬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무거운 통을 들고 시장으로 가셨죠.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였는데 엄마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그거 내가 들을게. 아니야, 성호야.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엄마 아빠한테 제일 큰 도움이란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가 일을 늘려서 돈을 모아도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우리 읍내 병원엔 투석기가 딱 2대밖에 없어서 환자가 많으면 순번을 기다려야 했죠. 병원에서 자리가 나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엄마가 저를 깨워서 함께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2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달에 2번만 가야겠어. 한 달에 2번이요? 여보, 그럼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은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네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속셈인 거고, 내가 버틸 수 있으면 한참 있다 가도 상관없는 거지 뭐. 아빠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투석을 자주 못 받으니 아빠의 몸은 점점 나빠졌어요. 얼굴은 더 붓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아빠는 차고지 일을 놓지 않으셨어요. 일을 안 하면 돈 나올 구멍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부르셨죠. 성우야, 이리 와봐. 아빠 방에 들어가니 아빠는 이부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과 몸, 특히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야, 아빠 얘기 잘 들어. 너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거라. 응, 아빠. 내가 의사 돼서 아빠 코끼리 다리를 기린다리가 되도록 꼭 고쳐줄게. 그래, 우리 착한 아들. 그리고 엄마도 아프니까 성우가 잘 모셔야 해. 알겠지? 약속이다. 그 말이 아빠의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밤 아빠는 끝내 눈을 감으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시더니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빠의 심장이 멈춘 뒤였어요. 아빠, 아빠. 저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저는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장례식장은 너무 조용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둘이서 아빠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열심히 일할 테니 너는 아빠가 원하시던 대로 꼭 의사 되자. 알았지? 응,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그날부터 세상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만찬을 만들어 절뚝이는 다리로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장터로 나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파셨어요. 다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죠. 저녁이 되면 엄마는 읍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려 순대국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오셨으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저는 엄마 포장마차로 달려갔어요. 숙제는 포장마차 구석에 앉아서 했고 손님이 오시면 제가 무리며 반찬을 날랐습니다. 아이고 고놈, 어린 것이 참 기특하네.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어린 아들한테 이런 걸 시켜야 하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앉으셨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신발도 못 벗으실 때가 많을 정도였죠. 저는 밤마다 엄마의 종아리를 주물러 드렸고 엄마의 다리는 딱딱하게 굳어서 만지면 아프다고 신음하셨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의사 돼서 엄마 다리 꼭 고쳐줄게. 그 말에 엄마는 웃으시며 눈물을 훔치곤 했죠. 그렇게 우리는 가난과 싸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약한 사람들에게 냉정하더라고요.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그 종이 한 장이 우리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어서 학교에 다닌다는 게 곧 집안의 빚이었죠. 하루는 엄마의 고생이 너무 마음 아파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지 뭐 했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극대노를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학교를 그만두면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절대 안 돼.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간 내가 꼭 의사가 돼서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힘겹게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엄마 포장마차에서 일을 돕고 있었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어요. 순대국을 담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을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건 심장 발작 같은데. 언젠가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이 보여주신 심장이 멎었을 때 대처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분을 똑바로 눕히고 셔츠 단추를 풀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죠.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그분의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호흡도 가빠 보였죠. 저는 배운 대로 그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제야 손에 식은 땀이 가득한 걸 느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던 며칠 뒤 포장마차에 그날 그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건강한 얼굴로 미소 짓고 계셨죠. 그날 그 아저씨다.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학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 그분은 읍내 종합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제가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알고 있었지?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거다 보니 관련 공부도 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의사? 지금 고등학생이지? 네, 1학년이요. 원장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엄마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아드님 어머니세요? 네, 제 아들입니다. 아이가 참 기특하네요. 의대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엄마 일도 돕고 대단한데? 엄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미안함이 그 미소에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 순간 원장님은 모든 걸 눈치채셨고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생활은 어떤지 물으시면서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셨죠. 한참을 지켜보시던 어느 날 원장님께서 엄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성우 어머니, 제가 아드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살릴 아이입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아이잖습니까? 그런 아이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둘 순 없죠. 그날부터 원장님의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참고서, 과외비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피를 토하듯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엄마 포장마차 일을 돕는 시간 빼고는 모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밤 12시 넘어서 잤죠. 그 결과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어요. 합격증을 받던 날 저는 엄마를 꼭 안고 둘이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입학식 날 엄마는 낡은 구두를 신고 절뚝이며 캠퍼스에 오셨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마는 초라해 보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성호야, 의사가 되거든. 한 분 한 분 꼭 정성껏 치료하는 가슴 따뜻한 의사가 되거라.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막연한 꿈이 아닌 진짜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저는 소아마비는 한 번 손상된 신경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엄마의 다리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면서 숨이 막혔어요. 어릴 적 그 약속이 이제는 아무리 원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리니 참 허무했어요. 하지만 비록 내가 엄마의 다리는 고치지 못해도 다른 생명은 살릴 수 있는 심장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의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전에 포기란 없었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원장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6년간의 의대 생활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드디어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엄마를 만나서는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 그녀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저는 프러포즈를 했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데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옆에 서신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비록 절뚝거리는 다리지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죠.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제 쪽 하객석은 병원 동료들과 원장님 그리고 엄마의 지인들로 채워졌고 신부 쪽에 비해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식장 문이 열리며 낯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제 쪽 하객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죠. 성호야. 남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성호야. 맞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요?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엄마가 계신 쪽을 봤어요. 엄마는 손을 떨며 천천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여자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 성호 이렇게 멋지게 자랐구나. 우리가 내 친부모란다. 이제야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순간 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부모요? 나를 3살 때 버린 그 사람들? 남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성호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살 길이 없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데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보니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고아원 앞에 널 두고 돌아설 때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 너도 같이 굶어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매일 밤 네 얼굴이 떠올랐고
네가 잘 지내는지 매일이 궁금했어. 그들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지켜보시던 엄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엄마의 움직임은 느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각오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엄마는 친부모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줄 몰랐네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얼굴은 잔뜩 상기된 채 손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건 아닐까? 이 아이가 친부모를 찾아 떠나는 건 아닐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쁜 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잘 커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친부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성우. 친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제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신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선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가봐. 네. 저분들한테 가봐. 너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시잖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 저에게는 엄마가 유일한 제 엄마예요.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분들도 너를 그리워하셨을 거야.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심하게요.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무릎 꿇은 친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친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 말에 친모는 더 크게 울었어요. 성우야, 정말 미안해. 정말.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친부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친모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절뚝이며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엄마. 엄마는 친모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우 낳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친모는 엄마 앞에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친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아이를 축복해줘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잖아요.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그 손을요. 그리고 친모의 손도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는 그 손을요. 엄마, 어머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두 분의 손을 잡고 저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도 우셨어요. 친모도 우셨고요. 친부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우셨습니다. 신부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신부도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그 두 분의 손을 잡은 채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부모님과 양어머니를 모두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정말 많이요. 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고, 양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친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죄를 지고 살아야 해. 그때 양어머니가 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양어머니가 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잖아요. 당신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신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저는 병원에서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수술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요. 환자를 돌볼 때마다 두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심장이 멈춰가는 환자를 볼 때면 투석비가 없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고, 가난해서 치료를 미루는 환자를 볼 때면 절뚝이며 일하시던 양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리고 자식을 걱정하며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을 볼 때면 친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낳아준 사랑, 길러준 사랑, 그 두 가지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심장이 되었어요.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제 결혼식 정말 특별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셨죠? 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의사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엄마 다리도 좋은 정형외과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이제 엄마 절뚝이는 것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실 일이죠? 바람이 불면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우리 아들. 여러분,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랑은 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처럼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